아니,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지만 어떻게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어요. 그 귀한 김치를 길바닥에 지식여 놓고 심지어 뺨까지 때렸는데 그걸 목숨 걸고 돌아온 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바로 그날 그 시장 바닥에서부터 시작돼요. 낡은 무궁화호 열차가 쇳소리를 길게 토해내며 플랫폼에 멈춰섰다. 차가운 11월의 새벽 공기가 열린 문틈으로 밀려 들어오며 퀴퀴한 객차 안의 공기를 밀어냈다. 도연은 구분등을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왼쪽 귀에서는 끊어진 라디오 주파수처럼 날카로운 이명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전장에서 겪은 폭발 사고 이후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감각이었다. 도연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고개를 저어 그 소리를 밀어내려 애썼다. 그의 뒤로 짐을 챙겨 일어선 두 남자가 있었다. 절룩거리는 왼쪽 다리를 이끌고 배낭을 둘러매는 거구에 사내 동수, 그리고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채 유령처럼 소리 없이 걷는 마른 체격의 시우였다.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고 기차역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역 광장에 들어서자 도연의 눈에 들어온 고향의 풍경은 낯설고도 차가웠다. 과거에 활기차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짙은 안개와 매연이 섞인 잿빛 공기만이 도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문을 닫은 상점들의 유리창에는 붉은색 레커로 철거라는 글자가 거칠게 적혀 있었고 거리를 지나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숨죽여 사는 죄수들의 모습 같았다. 도연 일행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낡은 빈집에 짐을 풀었다. 도연의 조부가 남긴 몇 년째 방치되어 벽지가 떨어져 나간 스산한 집이었다. 얼음장 같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깐 뒤 도연은 동수와 시우에게 짧게 눈빛을 보내고 밖으로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어머니 영자가 살고 있는 낡은 임대 아파트였다. 계단에는 불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4층으로 올라간 도현은 녹슨 철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도현의 기억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해진 어머니 영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패어 있었다. 락스독이 올라 붉게 갈라진 손이 문고리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자는 눈앞에 선 아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도현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도현의 거친 재킷을 적셨지만 영자는 소리내어 울지조차 못하고 그저 숨죽여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다. 도현은 거칠어진 어머니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턱끝까지 차오르는 시린 감정을 억눌렀다. 비좁은 주방에 마주 앉은 모자의 밥상에는 식어버린 국과 마른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영자는 자신이 먹는 것은 뒷전인 채 아들의 밥그릇 위에 끊임없이 반찬을 올려주었다. 도현은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이며 어머니의 안색을 살폈다. 그때 밥그릇을 내밀던 영자의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가며 앙상한 손목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밧줄에 세게 졸리거나 거친 소나기에 억센 힘으로 붙잡혔던 것이 분명한 검푸른 피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도연의 숟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시선이 손목에 꽂힌 것을 알아챈 영자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시선을 피했다. 일하다가 청소 도구에 부딪혔다는 어머니의 변명은 형편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도현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전장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서늘한 분노가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고향의 죽은 공기, 사람들의 겁먹은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손목에 남은 폭력의 흔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과 동수는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근처의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과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던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상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물건을 파는 목소리조차 눈치를 보듯 기어들어갔다. 도연이 야채 가게 앞에서 감자를 고르고 있을 때였다. 시장 입구 쪽에서부터 사람들의 움직임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일순간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두꺼운 금목걸이를 찬 사내 민호가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상점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험악한 인상의 건달둘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상인들은 그들이 다가오자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내리깔고 몸을 움츠렸다. 민호는 상점들을 지날 때마다 진열된 과일을 함부로 집어던지거나 매대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의 걸음이 멈춘 곳은 붉은 고무대야를 놓고 각종 김치와 밑반찬을 파는 늙은 상인 순자의 앞이었다. 낡은 스웨터를 여러 겹 껴입은 순자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두려움에 찬 눈으로 민호를 올려다보았다. 민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순자를 향해 턱을 까딱거렸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장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이번 달 자릿세가 일주일이나 밀렸다는 협박에 가까운 독촉이었다. 순자는 주름진 두 손을 모아쥐며 애절한 목소리로 사정했다.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당장 융통할 돈이 없으니 며칠만 기한을 달라는 그녀의 간청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민호는 조롱 섞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구둣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순자의 매대 한가운데 놓여있던 가장 큰 고무대야를 거칠게 걷어찼다. 무거운 대야가 바닥을 구르며 뒤집혔고 정성껏 담가둔 새빨간 배추김치와 붉은 양념이 질척한 진흙 바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방으로 튄 붉은 양념이 마치 낭자한 핏자국처럼 아스팔트를 적셨다. 순자는 비참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엎질러진 김치를 맨손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수치심과 공포로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민호는 몸을 숙여 순자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돈이 없으면 이 짓거리도 그만두라는 폭언을 내뱉으며 거친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무자비한 힘으로 순자의 뺨을 후려쳤다. 묵직하고 살벌한 타격음이 멎어있던 시장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그 폭력적인 소리는 수십 명의 상인과 구경꾼들의 귓가를 때렸지만 단 한 사람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순자는 그 충격으로 뒤로 나동그라졌고 그녀의 찢어진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려 턱 밑으로 떨어졌다.
도현의 머릿속에서 이명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전장에서 목격했던 참혹한 학살의 순간과 겹쳐졌다. 억눌러 왔던 야성적인 짐승의 본능이 핏줄을 타고 거칠게 역류했다. 도연의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으며 그의 발걸음이 반사적으로 민호를 향해 움직이려 했다. 당장 달려가 저 오만한 사내의 목뼈를 비틀어 버리겠다는 살기가 전신을 감쌌다. 그가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 쇳덩이처럼 묵직한 손이 도연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 동수였다. 동수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의 시선을 가로막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움직이면 끝이다. 적들 한복판에서 감정대로 나서는 건 싸움이 아니라 자멸이다. 도현은 이를 악물며 숨을 죽였다. 주먹은 터질 듯 쥐어져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피를 흘리며 무너진 노인, 그리고 그 위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남자. 이 모든 걸 외면한 채 썩어버린 도시까지. 잠시 후 도현은 천천히 힘을 거두며 민호의 얼굴을 똑똑히 새겨 넣었다. 전장에서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이건 그가 스스로 선택한 전쟁이었다. 도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이 도시의 썩은 뿌리를 모조리 도려내겠다는 결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순자의 찢어진 입술에서 붉은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순간 번잡하던 재래시장은 거대한 무덤처럼 참혹한 고요 속에 잠겼다. 상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굳어 있었고 구경꾼들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 듯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민호는 구두발로 지식여진 배추김치를 한 번 더 거칠게 걷어차며 경멸 어린 조소를 흘렸다. 그는 바닥에 웅크려 떠는 순자를 향해 다음 주까지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장 바닥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는 서늘한 협박을 남긴 채 돌아섰다. 민호와 험악한 인상의 건달, 둘이 시장통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연은 턱관절이 부서질 듯 이를 악물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오만한 사내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지만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는 동수의 묵직한 손길이 그를 이성으로 끌어당겼다. 분노의 눈이 멀어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적에게 목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전장의 법칙을 도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검은색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거친 엔진 진동을 일으키며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다. 도연의 서늘한 눈동자는 멀어지는 차량의 번호판과 흠집 하나까지 카메라 렌즈처럼 정확하게 각인했다. 차량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동수는 도연의 어깨에서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시장 한 구석에 버려진 붉은 양념 자국과 함하여 이웃 상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처절하게 눈물을 쏟아내는 순자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공포를 심어넣는 가장 비열한 방식의 지배였다. 해가 붉게 저물어 도시가 짙은 그림자에 덮일 무렵 도현은 약국에서 연고와 소독약을 사들고 순자의 집을 찾았다. 가파른 달동네 골목 끝에 자리 잡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집이었다. 칠이 벗겨진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비좁은 방 안에서 짙은 파스 냄새와 오래된 벽지의 곰팡내가 훅 끼쳐왔다. 순자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거울조차 없는 벽을 마주한 채 퉁퉁 부어오른 뺨을 거친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도현의 인기척에 놀라 어깨를 움츠렸던 순자는 낮에 자신의 매대 앞에서 감자를 고르던 청년님을 알아보고는 이내 경계심을 풀었다. 도현은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구급 상자를 열었다. 약솜에 소독약을 적셔 그녀의 찢어진 입술과 멍든 뺨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상처에 약이 닿을 때마다 순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려 입술을 굳게 물었다. 어르신, 제가 돕겠습니다. 도연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그 단단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반가새가 된 듯 순자는 억눌러 왔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주름진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이 쏟아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늙은 상인이 겪어야 했던 수치심과 공포가 눈물이 되어 도현의 거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도현이 묵묵히 붕대를 감아주는 동안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장을 집어삼킨 거대한 폭력의 실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상철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도시개발회사의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이 지역의 밑바닥을 장악한 거대한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상철은 재개발이라는 명목해 상인들을 내쫓기 위해 민호 같은 행동대장들을 풀어 매달 수백만 원의 보호비를 강취하고 있었다. 순자는 돈을 내지 못해 팔이 부러진 정육점 주인의 이야기와 야밤의 가게가 불타버린 건어물상의 끔찍한 일화를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도연은 붕대를 묶어주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순자는 체념이 가득 찬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서장 병호라는 위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철과 한통속이 되어 상인들의 비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민원실에 접수된 고발장들은 다음 날이면 기적처럼 사라졌고 경찰서를 나선 신고자들은 어김없이 으슥한 골목에서 무자비한 보복을 당했다. 법과 공권력은 상철이 휘두르는 방패에 불과했다. 이 도시는 맹수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서서히 피가 말라가는 거대한 사냥터였다. 순자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도현의 뇌리를 날카롭게 때렸다. 그의 머릿속에 어젯밤 보았던 어머니 영자의 모습이 겹쳐졌다. 락스 냄새가 배인 어머니의 마른 팔목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검푸른 피멍. 어머니 역시 상철의 조직이 뻗친 거미줄에 걸려 숨통이 조여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불의를 바로잡는 선행이 아니었다. 가족의 목숨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생존 전쟁이었다. 도현은 순자에게 상처가 덧나지 않게 조심하시라는 짧은 당부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어둠 속에 주저앉은 늙은 상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그들이 어르신의 김치 대야를 걷어차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맹세에 가까운 무거운 약속을 남긴 채 도현은 어둠이 깔린 비탈길을 내려갔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도현은 일행이 머무는 외곽의 낡은 빈집으로 돌아왔다.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는 동수가 차가운 바닥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인 굵은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펴며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무건의 분노를 다스리고 있었다. 곧이어든 뒤에 부서진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일렁이더니 유령처럼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시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낮 동안 도현과 동수가 시장에 머무는 사이 시우는 이미 민호의 차량을 추적해 그들의 근거지를 파악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세 사람은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탁자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다. 희미한 달빛만이 그들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도현은 순자에게서 들은 상철의 이름과 도시를 올가맨 부패한 사슬의 구조를 빠짐없이 공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억누를 수 없는 살기가 짙게 깔려 있었다. 적의 수고에는 도시개발회사를 등고 있는 상철 행동대장은 낮에 보았던 민호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봐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는 다름 아닌 경찰서장 병호다. 도현의 브리핑이 끝나자 방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포착한 포식자들이 사냥 직전에 뿜어내는 극도의 집중력이었다. 동수는 굵은 목뼈를 좌우로 꺾으며 팽팽하게 당겨진 근육을 풀었고 시우는 말없이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내 시우의 손에서 뽑혀나온 날이 시퍼렇게 선 전술 단거미 공기를 가르고 나무 탁자 한가운데에 깊숙이 내리꽂혔다. 날카로운 쇳덩이가 단단한 나무를 파고드는 묵직하고 서늘한 마찰음만이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곧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들만의 맹세였다. 도현은 탁재에 꽂힌 단검의 차가운 칼날을 가만히 응시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왼쪽 귀를 맴돌던 이명이 잦아들고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졌다. 전장에서 피와 화약 냄새를 맡으며 단련된 세 명의 그림자가 비열한 괴물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본격적인 사냥에 막을 올리고 있었다. 나무 탁재 깊이 박힌 시우의 단검은 마치 세 사람의 결의를 증명하는 차가운 묘비 같았다. 그날 밤 도현과 동수 그리고 시우는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 도시의 썩어 빠진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이 세우며 들었다. 전장에서 수많은 밤을 적의 영토에서 보내며 체드가한 그들의 움직임은 화려한 불빛에 취해 있는 상철의 무리들이 결코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도현은 어머니 영자가 청소부로 일하는 병원 주변과 시장 일대의 인적 드문 골목을 샅샅이 돌며 상철의 하수인들이 어떤 식으로 점조직을 운영하는지 눈으로 확인했다. 그들의 폭력은 일상에 깊게 뿌리 내려 있어 상인들은 이미 그 거미줄에서 발버둥 치는 것조차 포기한 상태였다. 도현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절망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구분 등뿐이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성의 단단한 얼음 속에 가두며 다음 사냥감을 물색했다. 그 시각 동수는 상철이 운영하는 도시개발회사의 봉어지를 정찰하고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 번듯하게 자리 잡은 5층짜리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같았지만 그 실상은 불법 도박장과 유흥업소를 겸하는 거대한 자금 세탁소나 다름없었다. 동수는 건물 맞은편에 허름한 국밥집 구석에 앉아 탁한 국물을 삼키며 건물을 드나드는 자들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머릿속에 그렸다. 낡고해진 작업복을 걸친 거구의 사내가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동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건물 뒷골목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좁은 골목길로 접어든 순간 그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 속에서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했다. 유흥가 한쪽 구석에서 건달 서넛이 젊은 여성을 벽으로 밀어붙인 채 거친 손길로 희롱하고 있었다. 여성의 핸드백은 이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며 발버둥 쳤지만 건달들의 폭력적인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수는 무거운 걸음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의 일말의 자비도 없는 차가운 경멸이 스쳤다. 그는 주먹을 쥐거나 고성을 지르는 대신 그저 바위처럼 묵묵히 건달들의 등 뒤로 다가갔다. 술에 취해 낄낄거리던 건달 중 하나가 등 뒤에 선 거대한 그림자를 느끼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다. 거친 욕설을 내뱉으려던 건달의 입은 영원히 열리지 못했다. 동수의 굵고 투박한 소나기가 뱀처럼 순식간에 건달의 목덜미를 휘감았다. 그의 전황은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팽창하자 건달은 반항할 틈도 없이 두 발이 허공에 뜬 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단숨에 기도를 압박당한 사내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놀란 나머지 두 건달이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으나 동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목을 졸라 공중으로 들어올린 사내의 몸뚱이를 그대로 옆으로 내던져 달려들던 건달 중 한 명과 강하게 부딪히게 만들었다. 뼈와 살이 거칠게 부딪히는 둔탁한 파열음이 좁은 골목을 울렸고 두 사내는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고 동수를 향해 찌르듯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동수의 움직임은 곰처럼 육중하면서도 표범처럼 날랬다. 그는 가볍게 몸을 틀어 날카로운 칼끝을 피한 뒤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어 뼈가 부러질 듯 강하게 역관절로 비틀었다. 사내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동수는 자비 없이 사내의 명치를 걷어찼고 남자는 숨이 멎을 듯한 한 고통에 쓰러져 위액을 토해냈다. 불과 10여 초 만에 일어난 압도적인 제압이었다. 벽에 기대어 사색이 된 채 떨고 있던 여성은 거구의 사내가 보여준 잔혹하리만치 깔끔한 움직임에 할 말을 잃었다. 동수는 바닥에 뒹구는 건달들을 쓰레기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고는 여성의 떨어진 핸드백을 주워 내밀었다. 그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듯 짧게 고개를 끄덕인 후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너머로 소리 없이 자취를 감췄다. 동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상철의 건물 구조와 경비 병력의 배치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유령처럼 종적을 감췄던 시우는 상철의 오른팔인 민호의 동선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시우의 마른 체형과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외투는 분비는 유흥가의 인파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전직 저격수이자 정찰병이었던 시우는 목표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절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법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 넓게 퍼진 화상 흉터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고통마저 철저히 차단한 채 오직 사냥감을 눈에 담았다. 민호는 거나하게 술에 취한 채 건달 몇 명을 대동하고 상철의 봉어지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다. 시우는 건물 외벽에 짙은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민호의 뒤를 밟았다. 번화가를 벗어난 민호는 수행원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향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음침한 골목이었다. 시우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낡은 건물 외벽에 바싹 붙어 골목 안쪽을 주시했다. 골목 끝에는 엔진을 끄고 전조등만 켠 채 대기 중인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민호가 비틀거리며 차 앞까지 다가가자 뒷좌석의 창문이 절반쯤 열렸다. 시우는 외투 주머니에서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어 렌즈에 초점을 맞췄다. 그의 호흡이 멎고 흔들림 없는 시선이 뷰파인더에 고정되었다. 차량 안에는 제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중년의 사내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제복의 어깨 위로 경찰 간부의 계급장이 희미한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병호였다. 시장 상인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상철의 뒤를 닦아주던 부패한 공권력의 실체, 이 구역의 경찰서장이었다. 민호는 차창에 바싹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조금 전 시장에서 늙은 상인의 김치 대야를 걷어차고 뺨을 후려치던 잔혹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충성스러운 개처럼 비굴한 태도였다. 민호는 품속에서 두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어 두 손으로 공손히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병호는 창문 너머로 무심하게 봉투를 받아 챙긴 뒤 민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채 짧은 턱짓으로 그를 물려세웠다. 시우의 검지가 셔터를 연달아 눌렀다. 카메라의 기계음조차 들리지 않게 특수 처리된 렌즈가 부패한 돈이 오가는 그 역겨운 순간을 가감없이 담아냈다. 민호의 비굴한 얼굴, 병호의 제복에 달린 계급장,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땀과 피로 얼룩진 서류 봉투까지 완벽한 구도의 사진들이 시우의 손안에 차곡차곡 저장되었다. 경찰서장의 차량이 붉은 후미등을 남기며 골목을 빠져나가자 민호는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짓고는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시우는 카메라를 갈무리하며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가로등의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포착한 저격수의 차가운 만족감이 그의 서늘한 눈동자에 맺혀 있었다. 새벽 2시 낡은 빈집에 다시 모인 세 사람은 각자가 수집한 전리품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동수는 직접 그린 상철 회사의 건물 도면을 내밀었고, 시우는 병호와 민호가 거래하는 현장이 담긴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도연은 도면과 사진을 번갈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적의 목줄을 죄 가장 완벽하고도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었다. 도연의 시선이 카메라 액정 속 병호의 탐욕스러운 얼굴에서 멈췄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날이 선 목소리가 묵직하게 흘러나왔다. 도연은 먼저 행동대장 민호부터 처리하여 상철의 수족을 자르겠다는 결정을 동료들에게 전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가 가진 알량한 권력과 오만함을 짓밟아 바닥에 무릎 꿇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세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차가운 복수의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거대한 폭력의 성벽에 금을 내는 첫 번째 망치질이 곧 시작될 참이었다.
상철의 행동대장 민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궤도를 돌았다. 오전에는 시장을 돌며 공포를 흩뿌리고 오후에는 상철의 사무실에서 수금한 돈을 정리했으며 밤이 되면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유흥가를 배회했다. 시우가 파악한 민호의 동선은 소름 끼칠 정도로 규칙적이고 오만했다. 자신의 구역 안에서는 감히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맹신이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있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도심 외곽에 한적한 유흥가 뒷골목, 넌사인의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둡고 습한 주차장에 짙은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민호는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채 비틀거리며 자신의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평소 곁에 두던 수아들조차 오늘따라 일찍 돌려보낸 터라 그의 곁에는 그림자 외에 아무도 없었다. 차량에 다가선 민호는 주머니를 뒤적여 차 열쇠를 꺼내려 했다. 알코올로 둔해진 손가락이 열쇠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는 짜증 섞인 욕설을 중얼거리며 허리를 굽혔다.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체조차 흐릿한 검은 실루엣이 소리 없이 민호의 등 뒤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도현이었다. 전장의 야간 침투 훈련으로 단련된 그의 발걸음은 짐승의 솜털처럼 가볍고 기척이 없었다. 민호가 바닥을 더듬다 무언가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고개를 들려는 찰나 도현의 억센 왼손이 민호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짐승을 다루듯 거칠게 짓눌렀다. 민호의 입에서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가 튀어나오려 했으나 도현은 그에게 소리를 지를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도현의 오른손이 민호의 오른팔을 뱀처럼 휘감더니 뼈가 으스러질 듯한 강한 힘으로 관절을 꺾어등 뒤로 밀어붙였다. 단숨에 어깨가 빠질 듯은 한 극심한 고통이 민호의 전신을 관통했고 그는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차량 보닛 위로 얼굴을 쳐박았다. 차가운 금속 보닛에 뺨이 짓눌린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 뒤의 존재를 확인하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도연의 무릎이 민호의 허리를 강하게 짓누르고 꺾인 팔에 가해지는 압박이 더욱 거세지자 민호는 고통에 겨워 신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다. 며칠 전 시장 한복판에서 순자의 뺨을 후려치고 김치 대야를 걷어차던 그 잔인하고 오만했던 사내는 지금 보이지 않는 포식자의 발톱 아래에서 비참하게 엎드려 있었다. 누구냐 내 놈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민호가 고통 속에서도 핏대를 세우며 상철의 이름을 들먹이려 했지만 도현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팔을 꺾은 각도를 조금 더 위로 들어 올렸다. 근육이 파열될 듯한 날카로운 고통에 민호의 입에서 비굴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아주 잘 안다. 시장 바닥에서 노인들의 고혈을 짜내고 경찰서장에게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상철의 더러운 심부름을 하는 쓰레기.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달아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북극의 심연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 지독한 냉기가 오히려 민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렌즈는 보닛의 얼굴을 짓눌린 채 수치심과 공포로 일그러진 민호의 얼굴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라. 거짓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내 오른쪽 어깨는 평생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도연은 꺾인 팔에 체중을 살짝 실으며 낮게 경고했다.
민호의 입에는 이미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도현은 카메라 렌즈를 민호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시장 상인들에게서 뜯어낸 보호비의 규모와 그것이 상철의 회사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며 버티려던 민호였으나 도현이 자비 없이 관절을 압박해 들어가자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매달 시장과 주변 상가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걷어들이며 상철이 그 돈을 도시개발 사업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도현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은 더 깊고 치명적인 곳을 찔렀다. 병호 경찰서장에게 매달 상납하는 액수와 주기를 말해라. 민호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흔들렸다. 그 사실을 발설하는 순간 상철의 손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지금 당장 등 뒤에서 자신의 뼈를 부러뜨리려 하는 사내의 살기가 더욱 압도적이었다. 민호는 떨리는 입술로 한 달에 한 번 자신이 직접 현금이 든 서류 봉투를 병호 서장의 차량으로 전달하며 그 대가로 모든 수사와 민원 처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자백했다. 도현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뒤 카메라를 끄고 품에 넣었다.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이 상철과 병호의 철옹성 같은 연합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터였다. 이 영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 놈의 주인 상철에게 똑똑히 전해라. 이제부터 밤길을 조심해야 할 건 힘없는 상인들이 아니라 너희들 역겨운 짐승들이라고. 도현의 서늘한 경고가 민호의 귓가를 맴돌았다. 다음 순간 도현은 꺾고 있던 민호의 팔을 거칠게 밀쳐내며 그를 보닛 위로 내동댕이 쳤다. 억눌렸던 힘이 풀리자 민호는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짙은 어둠만이 웅크리고 있을 뿐 도현은 이미 연기처럼 자취를 감춘 뒤였다. 자존심이 갈갈이 찢긴 민호는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나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상철의 저택이었다. 1시간 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상철의 고급 저택 서재,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어 시가를 피우고 있던 상철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옷엔 흙먼지가 묻어있고 오른쪽 어깨를 어정쩡하게 늘어뜨린 채 서 있는 행동대장 민호의 몰골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사내에게 당한 일과 병호 서장과의 거래 내역을 카메라 앞에서 발설해버렸다는 사실을 이실직고 했다. 상철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를 그대로 집어던졌다. 잿더리가 민호의 이마를 스치며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소음이 서재를 갈랐지만 민호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허리를 깊이 숙이고 떨었다. 이 머저리 같은 새끼. 감히 내 이름을 팔고 서장과의 거래를 동네방네 떠벌려 쥐새끼 한 마리 처리 못해서 이 꼴로 기어들어와. 상철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퍼부었다. 민호가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지만 상철은 멈추지 않고 융단이 깔린 바닥을 피로 적시게 만들었다. 상철에게 있어 민호가 당한
폭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견고한 제국에 불순한 자들이 침범했고 그들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상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민호의 멱살을 쥐어잡고 끌어올렸다. 그놈들이 누구든 당장 내 구역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 뼈와 살을 분리해서 내 발밑에 무릎 꿇려. 당장 상철의 고함이 텅 빈 서재를 섬뜩하게 울렸다. 도시의 밑바닥을 지배하던 폭군이 처음으로 정체 모를 그림자들에게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민호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서재를 빠져나갔고 상철은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악의 제국을 향해 보이지 않는 군대의 포문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하늘이 찢어진 듯 굵은 빗방울이 낡은 임대 아파트의 금간 시멘트 외벽을 거칠게 때리며 쏟아져 내렸다. 병원에서 고된 청소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영자는 비에 흠뻑 젖은 낡은 우산을 접으며 어둡고 비좁은 복도로 들어섰다. 뼈마디가 쑤시는 피로감이 굽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행여나 아들 도현이 걱정할까봐 억지로 걸음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4층 자신의 집 앞 복도에 다다른 영자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복도 조명 아래 검은 우비를 입고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건달 넷이 그녀의 집 문 앞을 흉엄하게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밤 주차장에서 처참하게 당한 민호의 보고를 받은 상철이 도연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그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어머니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봐 할망구, 당신 아들 내미가 겁도 없이 우리 구역에서 미친 개를 자처하고 다니던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무리 중 우두머리 격인 흉터난 사내가 야구 방망이로 영자의 집 철문을 위협적으로 두드리며 이죽거렸다. 그 폭력적인 마찰음이 비좁은 복도를 날카롭게 울렸다. 영자는 공포에 질려 뒤로 주춤거렸지만 락스 냄새가 벤 거친 두 손만은 가슴 앞 다 잡아쥐며 필사적으로 아들을 감싸려 했다.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영자가 들고 있던 낡은 장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뒹굴게 만들더니 거친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늙고 힘없는 여자의 뺨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이 내리꽂히려는 찰나였다. 칠흑 같은 빗속의 어둠을 찢고 야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살기를 품은 그림자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거칠게 솟구친 사내의 주먹이 영자의 파리한 얼굴에 닿기 직전 무쇠보다 단단한 소나귀가 사내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다. 빗물에 흠뻑 젖은 짙은 재킷 분노로 차갑게 굳어버린 턱선 도현이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온 그의 두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맹수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사내가 미쳐 비명을 내지르기도 전에 도현은 사내의 손목을 잡은 채 자신의 몸을 반바퀴 틀며 그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뼈와 인대가 참혹하게 어긋나며 찢어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사내는 눈이 뒤집힌 채 바닥에 고꾸라지며 고통에 찬 비명을 토해냈다. 어머니에게 손을 댄 대가치고는 너무 싸군.
도연의 목소리는 빗물보다 차가웠다. 동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남은 3명의 건달이 욕설을 내뱉으며 일제히 도연을 향해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둔기가 허공을 가르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동수였다. 동수는 달려드는 건달 중 한 명의 멱살을 거머쥐고는 그대로 번쩍 들어 올려 복도의 녹슨 철제 난간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다. 살과 뼈가 차가운 쇳덩이와 거칠게 충돌하는 끔찍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남자는 난간에 허리가 꺾인 채 숨을 쉬지 못하고 복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 압도적인 괴력 앞에 남은 건달들의 움직임이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시우가 방망이를 든 건달의 무릎 뒤쪽 오금과 명치를 연달아 가격했다. 급소를 정확히 찔린 남자는 방망이를 떨어뜨리며 거품을 물고 주저앉았다. 불과 수십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던 상철의 수하들은 3명의 전직 특수부대원들 앞에서 마치 갓난아이처럼 처참하게 짓밟혀 복도 곳곳에 피를 흘리며 뒹굴고 있었다. 도현은 가장 먼저 관절을 꺾어버렸던 흉터난 사내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도현의 서늘한 시선이 사내의 겁먹은 눈동자를 자비 없이 꿰뚫었다. 상철에게 똑똑히 전해라. 내 가족을 건드린 순간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넸다고. 내가 그놈의 제국을 밑바닥부터 찢어 발겨주겠다. 사내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도연이 손을 놓자마자 바닥을 기어 도망치듯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남은 건달들도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복대는 다시 무거운 빗소리만이 남았다. 도연이 거친 숨을 고르며 돌아서는 순간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던 영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의 몸이 낙엽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도연이 황급히 달려가 품에 안았다.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과호흡으로 인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도현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병원을 향해 짐승처럼 내달렸다. 1시간 뒤 도시 중심부의 대형 병원 응급실 복도, 링거를 꽂은 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어머니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도현은 벽에 기대어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겼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라는 의사의 소견이 도현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지키려 할수록 오히려 어머니를 더 깊은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참담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수와 시우가 복도 끝에서 말없이 다가와 그의 곁에 섰다. 도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먹으로 잔챙이들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봐야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놈들은 내일이면 더 많은 게 때를 끌고 올 거다. 상철과 병호를 한 번에 지옥으로 보내려면 그놈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심장을 찔러야 해. 무력 충돌만으로는 썩어빠진 권력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뼈저린 깨달음이었다. 그때 늘 침묵을 지키던 시우가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도현에게 건넸다. 낮 동안 상철의 과거 수하들을 집요하게 뒷조사하여 얻어낸 첩보였다. 상철의 곁에서 수년 동안은 꾸준히를 도맡아 하다가
최근 도박빚 때문에 벌어진 사내가 하나 있다. 그자가 상철의 돈줄과 로비 내역이 적힌 비밀장부의 행방, 그리고 그 금고의 암호를 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비밀장부. 상철이 십수년간 이 도시의 피와 땀을 쥐어짜며 쌓아 올린 검은 돈의 흐름과 경찰서장 병호를 비롯한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먹인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 그것을 손에 넣는다면 상철의 조직은 물론 경찰의 비호 세력까지 한나란 씨의 철창으로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사형 선고장이었다. 도현의 눈동자에 맹렬한 사냥꾼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올랐다. 그는 시우가 건넨 수첩을 꽉 쥐어잡았다. 그 배신자를 찾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철의 금고를 열어야 한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가족의 피눈물을 목격한 도현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거대한 카르텔을 붕괴시킬 정교하고 치명적인 전쟁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 사냥감은 상철에 버려진 사냥가의 그놈의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도현의 손에 쥐어진 시우의 낡은 수첩에는 단 하나의 이름과 도주 경로가 적혀 있었다. 기타에. 상철의 밑에서 수년 동안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조직의 자금 흐름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던 사내. 그러나 도박의 수렁에 빠져 조직의 돈에 손을 댔다가 상철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지금은 쫓기는 쥐새끼 신세가 되어 도시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몸을 숨기고 있는 자였다. 상철의 가장 내밀한 비밀, 이 도시의 공권력을 매수하고 상인들의 피눈물을 착취한 기록이 담긴 장부의 행방을 아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그였다. 비가 그친 새벽 습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도시 외곽의 빈민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무허가 판잣집들과 거미줄처럼 엉킨 전선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미로 같은 골목이었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사이로 도현과 동수시우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세 사람의 시선은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간판조차 없는 허름한 불법 도박장을 향해 있었다. 기태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정보가 가리키는 곳이었다. 도현은 동수에게 도박장의 뒷문을 시우에게 지붕 위 퇴로를 맡긴 뒤 홀로 녹슨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매캐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초점 잃은 눈으로 화투패를 쥐고 있는 자들이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도현의 날카로운 시선이 방 안을 훑어내렸고 구석진 테이블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는 마른 체격의 사내를 포착했다. 기태였다. 그의 눈빛은 극도의 불안과 수면 부족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은 그가 쫓기는 자의 공포에 질려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도현이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가는 찰나 본능적으로 이질적인 공기를 감지한 기태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도현의 서늘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기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는 의자를 뒤로 걷어차며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상철이 보낸 개새끼냐. 기태가 테이블을 뒤엎으며 도현을 향해 카지노 칩과 담배꽁초가 담긴 잿더리를 거칠게 집어 던졌다. 그리고는 앞뒤 잴 것 없이 도박장에 열린 창문을 향해 미친 듯이 몸을 날렸다. 좁은 창틀을 빠져나간 기태는 지붕 위로 뛰어내려
판자촌에 얽히고 설킨 슬레이트 지붕을 밟으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도현은 눈도 깜짝하지 않은 채 뒤집힌 테이블을 가볍게 뛰어넘어 기태의 뒤를 쫓았다. 판자촌에 무너질 듯한 지붕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다. 낡은 지붕이 기태의 발밑에서 부서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지만 도현의 움직임은 전장에서 수많은 밤을 달렸던 특수부대원의 그것처럼 거침이 없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기태가 좁은 골목길로 뛰어내려 도망치려던 찰나 지붕 위에서 그를 쫓던 도현보다 한 발 앞서 골목 어귀를 가로막고 선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동수였다. 콘크리트 벽처럼 버티고 선 동수를 발견한 기태가 기겁하며 방향을 틀려 했으나 동수의 두꺼운 소나귀가 기태의 여할 목덜미를 채고 그대로 인근의 붉은 벽돌담에 거칠게 쳐박았다. 기태의 몸이 부서질 듯한 충격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고 폐부에 가득 찬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골목 끝에서 도현이 천천히 걸어와 쓰러진 기태의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버둥 치는 기태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바짝 끌어올렸다. 기태의 입술은 두려움에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살아남기 위한 발악을 멈추지 않았다. 상철이 얼마를 불렀든 내가 2배로 쳐주겠다. 날 살려만 주면 놈의 비밀 금고를 털어서라도 나는 상철의 개가 아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기태의 말을 끊었다. 상철이 10수년간 이 도시의 피와 땀을 쥐어짜며 쌓아 올린 검은 돈과 매수장부. 도현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제야 도현 일행이 상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기태의 눈에 기이한 광기가 스쳤다. 그는 피식거리며 헛웃음을 흘렸다. 상철의 금고, 그걸 털겠다고. 미친놈들. 그 금고가 어디 있는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다. 한들 너희 같은 놈팽이 셋이서 상철의 본가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도현은 대답 대신 기태의 멱살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기태의 목이 졸려 숨통이 막히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발버둥 쳤다. 도현은 기태의 눈동자 속 깊숙이 자리한 상철에 대한 지독한 증오와 배신감을 놓치지 않았다. 너를 쫓는 상철의 칼날은 내일이면 내 목을 벨 것이다. 빚더미에 앉은 채 뒷골목에서 개죽음을 당할 테나 아니면 나와 함께 상철의 심장을 찌르고 내 몫의 돈을 챙겨 이 지옥을 뜰 텐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의 협박이자 달콤한 유혹이었다. 기태의 흔들리던 눈빛이 점차 도현의 맹렬한 살기에 압도되어 갔다. 결국 거친 숨을 몰아쉬던 기태에는 고개를 떨구며 상철의 은밀한 성체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상철의 비밀 금고는 그가 평소 머무는 회사 건물이 아니라 도심 외곽에 위치한 그의 호화로운 요새 저택의 지하 와인 저장고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이 중에 보안 장치와 수십 명의 사설 경비 인력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어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는 곳이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뒹구는 잔해 위에 금고의 구조와 경비 배치도를 대략적으로 그려나갔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 생체 인식과 결합된 금고의 숫자 암호 배열을 마침내 토해냈다. 과거 자신이 직접 설정해 주었던 그 숫자들은 기태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도현은 기태의 말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머릿속에 각인했다. 금고 안에는 10년치의 뇌물 장부와
검은 돈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도현의 핏줄 속으로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병호 경찰서장을 비롯한 부패한 권력자들을 한날 한시에 매장할 완벽한 무기, 그것이 이제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기태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정보는 도현의 표정을 무겁게 가라앉게 만들었다. 내일 밤이다. 내일 밤 상철이 지역 유지들과 경찰 간부들을 저택으로 불러 대대적인 만찬을 연다. 재개발 이권을 나누기 위한 자리지. 저택의 경비는 평소의 2배로 강화될 거고 서장 병호도 그곳에 있을 거다. 내일 밤 경비가 가장 삼엄한 동시에 적의 수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완벽하고도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었다. 시우와 동수의 시선이 도현에게 집중되었다.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세 사람 중 누구도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호랑이 굴로 들어가 그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지독한 전의가 어두운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도현은 기태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주저앉혔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기태에게 내일 해가 뜨기 전 이 도시를 떠나라는 짧은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상철의 견고한 저택에 파열음을 낼 날카로운 송곳이었다. 단순한 무력만으로는 요새를 뚫을 수 없었다. 적의 눈을 가리고 공권력을 마비시키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줄 동맹이 필요했다. 도현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머릿속에는 펜대를 꺾인 채 술독에 빠져 지낸다는 한 사내의 이름이 떠올라 있었다. 상철의 비리를 쫓다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한 전직 기자. 도현이 쥐고 있는 이 화약고에 불을 붙여줄 완벽한 뇌관을 찾을 차례였다. 도심의 화려한 넌사인이 닿지 않는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 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값싼 소주에서 풍기는 알코올 향으로 찌들어 있었다. 바닥에는 언제 먹었는지 모를 배달 음식이 용기들과 찌그러진 술병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 폐허 같은 방 한가운데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남자 재훈이 웅크려 앉아 있었다. 과거 그는 이 도시를 집어삼키려는 상철의 검은 커넥션을 집요하게 파헤치던 정의로운 탐사보도 기자였다. 하지만 상철이 쳐놓은 거대한 권력의 덫에 걸려 한순간에 펜대를 꺾이고 직장과 가족마저 모두 잃은 채 철저히 짓밟힌 패배자였다. 세상과 단절된 채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던 그의 방에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도현과 동수시우가 소리 없이 들어섰다. 낯선 인기척에 놀란 재우는 몸을 움츠리며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세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알코올로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났다. 재우는 도현 일행을 상철이 자신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기 위해 보낸 사냥개들이라 지레짐작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자신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송장이나 다름없으니 볼 일이 있다면 어서 끝내고 돌아가라는 자조적인 패배주의가 방 안을 무겁게 채웠다. 도현은 말없이 방 안에 참담한 풍경을 눈에 담았다. 권력에 짓눌려 스스로 날개를 꺾어버린 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도현은 묵묵히 걸음을 옮겨 재훈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 탁자 위에 굴러다니던
생수통 하나를 집어들고는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을 재훈의 머리 위로 거칠게 쏟아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재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적시고 턱끝을 타고 흘러내리며 알코올에 찌들어 있던 그의 몽롱한 정신을 날카롭게 강타했다. 갑작스러운 냉기에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토해내는 재훈을 향해 도현은 허리를 숙여 그의 축축하게 젖은 멱살을 거머쥐었다. 도현의 서늘하고도 맹렬한 눈빛이 재훈의 흔들리는 동공을 똑바로 꿰뚫었다. 상철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 무릎 꿇고 겨우 이따위 쓰레기장 구석에서 썩어가려고 기자라는 직업을 택했나. 도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재훈의 가슴 한가운데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도현은 멱살을 쥔 손을 놓으며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액정 화면에는 어젯밤 주차장에서 도현에게 팔이 꺾인 채 병호 경찰서장과 상철의 뇌물 거래 내역을 낱낱이 자백하는 행동대장 민호의 비굴한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재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3년 전 아무리 기사를 써내도 경찰과 검찰의 비호 아래 기적처럼 빠져나가며 오히려 자신을 미치광기로 몰아세웠던 상철의 그 오만했던 미소가 뇌리를 스쳤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권력에 대한 뼈저린 무력감이 뒤섞이며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분노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도현은 혼란스러워하는 재훈을 향해 쐐기를 박듯 계획의 전모를 밝혔다. 내일 밤 상철의 저택에서 지역 유지들과 경찰 간부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인 연회가 열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저택 지하의 금고 안에 상철의 10년치 뇌물 장부와 검은 돈이 잠들어 있다는 완벽한 정보였다. 자신과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저택에 침투해 그 장부를 빼내오겠다는 도현의 선언은 재훈의 이성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하지만 도현은 병호가 장악하고 있는 썩어빠진 지역 경찰서에는 절대로 그 장부를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재훈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역의 부패한 사슬을 완전히 뛰어넘어 서울의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 모든 치명적인 증거들을 직통으로 꽂아 넣을 확실하고 깨끗한 연결고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철의 목줄을 물어뜯어 줄 굶주린 사냥개를 깨우는 일, 그것은 한때 전국구의 특종을 다루던 전직 탐사보도 기자 재훈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 도현의 묵직한 설득이 끝나자 지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재훈은 한참 동안 젖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싼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기자로서의 짓밟힌 자존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이윽고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취한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의 맹렬하고도 서늘한 기자의 눈동자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재훈은 소매를 끌어당겨 얼굴에 묻은 물기를 거칠게 닦아내며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그는 도현을 향해 3년 전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서울지검의 강력부 특수통검사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당장이라도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지방의 토착 비리 카르텔을 일망타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독종 중에 독종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던 낡은 노트북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렸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푸른 빛이 지하실의 어둠을 밀어내고 재훈의 굳게 담은 입술을 비추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자 상처를 파멸시킬 사신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연락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을 조용히 지켜보는 도형과 동수시우의 얼굴 위로 차가운 결의가 스쳤다. 상철이 군림하던 부패한 제국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뇌관이 마침내 타들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저녁 상철의 저택으로 향하는 외곽도로는 값비싼 검은색 세단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지역 유지들과 경찰 간부들이 재개발 이권이라는 달콤한 꿀단지를 나눠 먹기 위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화려한 연회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 소리가 높은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동안 도시의 반대편 낡은 재래시장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조용히 몰아치고 있었다. 상철의 견고한 요새에 침투하기 위한 도현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적의 주력 부대를 성 밖으로 유인해내는 것, 즉 상철과 그의 충견 병호서장을 저택에서 끌어내기 위한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미끼는 바로 상인들의 집단 시위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시장 골목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낮 동안 도현과 동수에게 설득을 들었던 몇몇 젊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상철의 폭력에 숨죽여 지내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농기구나 장사 도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오후부터 판자촌에 몸을 숨기고 있던 기타에는 미리 약속된 시간에 상철의 행동대장 민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철에게 버림받기 전까지 사용했던 대포폰이었다. 그는 숨막히는 공포를 연기하며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규모로 폭동을 일으켜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기태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실처럼 들렸고 민호는 의심 없이 그 말을 상철에게 보고했다. 한편 재우는 시청 기자실에 남아있는 옛 동료에게 은밀하게 접촉했다. 재래시장에서 상철의 불법적인 재개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곧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지역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켜 상철과 병호가 섣불리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상철은 연회 도중 민호의 다급한 보고를 전해 듣고 와인잔을 든 채 미간을 찌푸렸다. 개미 새끼처럼 밟으면 죽는 줄 알았던 시장 잡것들이 감히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마침 그의 곁에서 아첨을 떨고 있던 병호서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개입했다. 그는 시위가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 신속하게 진압해야 한다며 상철을 부추겼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벌어진 소요를 방치했다는 오명을 뒤집었을 수 없다는 계산속이었다. 결국 상철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저택의 경비 병력 절반과
민호를 포함한 행동대원 전원을 이끌고 직접 시장으로 향했다. 병호서장 역시 무전으로 관할서에 정형 병력을 긴급 소집하며 상철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앞의 불씨를 밟아 끄겠다는 생각뿐 이것이니 자신들의 심장부를 비워두게 만드는 교묘한 함정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재래시장 입구, 상철이 탄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길목을 막아선 수십 명의 상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중심에는 허리가 굽은 늙은 상인 순자가 서 있었다. 늘 두려움에 떨던 그녀의 눈빛은 오늘 밤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순자의 옆으로는 부당한 폭력에 팔이 부러졌던 정육점 주인과 가게를 잃었던 건어물상 주인이 굳은 표정으로 버티고 섰다. 차에서 내린 상철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오만한 걸음으로 순자에게 다가갔다. 노망난 할망구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이깟 잡것들 모아놓고 반란이라도 일으킬 셈이야. 상철의 조롱에도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죽은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 남편의 피와 땀이 깃든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고 외쳤다. 그 외침을 신호탄으로 침묵하던 상인들이 일제히 들고 있던 채소와 쓰레기들을 상철의 무리를 향해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썩은 배추잎과 질척한 음식물 쓰레기가 상철의 값비싼 양복과 민호의 번들거리는 가죽 재킷을 더럽혔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건달들이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동수였다. 그는 성난 곰처럼 버티고 서서 상철의 날카로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이성을 잃은 상철이 순자의 뺨을 후려치기 위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러나 그의 손목이 허공에서 멈춰 섰다. 동수의 굵고 단단한 소나귀가 뱀처럼 상철의 손목을 낚아채어 뼈가 으스러질 듯이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동수의 악력은 상철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압도적인 것이었다. 상철이 고통에 찬 신음을 터뜨리며 손목을 비틀려 애쓰는 동안 민호가 동수의 뒤를 치기 위해 방망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호의 몸은 허공에서 멈췄다. 상인들 틈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시우의 발이 민호의 복부를 정확하고 깊숙하게 걷어찬 것이었다. 민호는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쓰러져 위액을 토해냈다. 혼란이 극에 달한 시장 한복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도현은 이미 어둠을 틈타 상철의 텅 빈 저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상철과 병호 그리고 그들의 주력 부대가 재래시장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에 발이 묶인 그 완벽한 순간 도현은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소리 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한 덫은 이미 굳게 닫히고 있었다. 상철의 저택을 둘러싼 높은 담장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을씨년스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저택의 주인과 대부분의 경비 병력이 시장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덕에 삼엄했던 요새는 마치 허수아비만 남은 텅 빈 성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도현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전장에서의 경험은 적의 함정이 가장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도연은 기태가 알려준 저택의 사각지대 높은 나무 그림자에 가려진 담벼락에 몸을 숨겼다. 그는 특수 제작된 와이어 훅을 담장 위로 던져 단단히 고정시킨 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벽을 타고 올랐다. 전직 특수부대원에게 이 정도 높이의 장애물은 평지를 걷는 것과 다름없었다. 담장을 넘은 도현은 잘 가꾸어진 정원에 짙은 관목 숲에 몸을 눕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귀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이명이 맴돌았지만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의 모든 감각은 야수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저택 내부는 기태의 설명대로였다.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지만 주력 병력이 빠져나간 탓에 순찰하는 경비원의 수는 현저히 줄어 있었다. 도현은 카메라의 움직이는 각도와 순찰병의 동선을 치밀하게 계산하며 저택의 후문을 향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젖은 낙엽 위를 걷는 것처럼 미세한 소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저택의 뒷문은 전자식 잠금 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도현은 미리 준비해온 소형 전파 교란 장치를 작동시켰다. 몇 초간의 미세한 전자음과 함께 잠금 장치의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도현은 틈을 놓치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세우며 들었다. 화려하지만 인적 없는 저택 내부는 숨 막히는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도현은 붉은 빛의 야간 투시경을 꺼내어 착용했다. 칠흑 같던 복도가 녹색의 세계로 변하며 사물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지하 와인 저장고 안쪽에 숨겨진 상철의 비밀 금고였다. 도연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 한 명이 예기치 않게 복도 모퉁이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경비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려 입을 벌렸다. 하지만 경비원의 목소리는 비명이 되어 터져나오지 못했다. 도연의 몸이 번개처럼 튀어나가 경비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목 뒤 경동맥을 정확하고 강하게 압박했다. 단숨에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 경비원은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도현의 품 안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도현은 기절한 경비원을 복도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어다 눕힌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서늘한 냉기로 가득했다. 육중한 철문으로 닫힌 와인 저장고 입구에 다다른 도현은 기태가 알려준 대로 벽에 걸린 낡은 유화 액자 뒤에 숨겨진 비상 잠금 해제 장치를 찾아냈다. 복잡한 배열의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자 무거운 철문이 금속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다. 수백 병의 값비싼 와인이 진열된 서늘한 저장고를 지나 도현은 가장 안쪽 벽면 앞에 섰다. 평범한 벽돌 벽처럼 보였지만 특정 벽돌을 누르자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며 숨겨진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거대한 강철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현은 금고에 다이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태가 알려준 숫자의 조합을 떠올렸다.
극도의 집중력 속에서 다이얼을 돌리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제자리에 맞춰지는 순간 묵직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저장고의 정적을 갈랐다. 금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돈다발과 함께 상철의 검은 역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뇌물장부와 각종 이권사업 계약서, 그리고 경찰 간부들과의 은밀한 거래 현장이 담긴 USB 메모리까지 도현은 망설임 없이 장부와 USB를 가방에 쓸어 담았다. 돈다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임무를 완수한 도현이 금고 문을 닫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지하 저장고 입구 쪽에서 예상치 못한 소음이 들려왔다. 방금 전 기절시켰던 경비원이 생각보다 빨리 의식을 되찾고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른 것이 분명했다. 저택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은밀하게 움직일 수 없음을 직감하고 가방을 둘러맨 채 지상을 향해 전력으로 내달렸다. 복도 곳곳에서 잠복하고 있던 남은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의 움직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현은 앞을 가로막는 자들의 관절을 부수고 급소를 가격하며 포위망을 찍고 나아갔다. 마침내 저택의 정문 유리를 깨고 밖으로 뛰쳐나온 도현의 귓가에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여러 대의 차량 엔진 소리가 꽂혔다. 시장의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정리되었거나 혹은 도현의 침투를 눈치챈 상철이 본대를 이끌고 저택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었다. 도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택을 벗어나기 위해 어두운 숲 쪽으로 몸을 날리려던 찰나 그의 품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저택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던 시우의 긴급 메시지였다. 상철 복귀, 전 병력 저택으로 집결 중, 포위망 형성, 퇴로 없음, 사방에서 좁혀 들어오는 차량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도현의 위치를 서서히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적진의 한복판에 고립된 셈이었다. 도현은 등 뒤에 가방을 고쳐 메고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수십 개의 불빛을 향해 차갑고도 결연한 눈빛을 던졌다. 이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아 손에 넣은 심판의 칼날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다음 날 새벽 잿빛 하늘이 밝아오기도 전에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밤새 도현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상철의 비밀장부와 USB는 재훈의 손을 거쳐 즉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로 넘어갔다. 수년간 지방 토착 비리의 뿌리를 뽑으려 칼을 갈고 있던 검찰에게 이 증거물들은 완벽한 명분이자 선전포고의 신호탄이었다. 아침 9시 정각 상철이 소유한 도시개발회사 건물 앞으로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검은 방탄복과 헬멧으로 무장하고 자동소총을 든 검찰 특수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의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다. 그 시각 상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간밤의 소동을 보고받으며 병호 서장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자신의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있던 그는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들이닥친 무장 수사관들을 보고도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뇌물수수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차갑게 낭독하는 체포 영장 내용을 듣고 나서야 상철은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옆에 서 있던 병호 서장은 검찰 신분증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늘 자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던 공권력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상철은 짐승처럼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단단한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이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 건물 밖으로 나왔다. 한때 도시의 왕으로 군림하며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었던 그의 비참한 모습은 출근길 시민들의 수많은 눈과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를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조롱의 눈빛 속에서 상철은 평생 처음으로 처절한 수치심을 맛보았다. 같은 시각 병호의 경찰서와 민호를 비롯한 행동대원들의 근거지에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부패한 제국을 떠받치던 기둥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4개월 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는 날, 재판정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방청석 세 번째 줄에는 순자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단단하고 고요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판사가 낭독하는 판결문이 법정 안을 무겁게 울렸다. 범죄단체 조직 횡령 뇌물, 공여 폭력 교사 등 수십 개의 죄목이 더해진 상철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직권 남용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병호 서장은 징역 10년과 함께 불명예 퇴직을 선고받았다. 민호를 비롯한 행동대원들 역시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실형을 면치 못했다. 피고인들이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퇴장하는 순간 상철은 방청석을 향해 도끼 어린 시선을 던졌다. 자신을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보이지 않는 적들을 찾으려는 듯 그의 눈동자가 번뜩였지만 그곳에 도현과 동료들의 모습은 없었다. 그 시각 도현과 동수시우는 재판정에서 멀리 떨어진 재래시장 한 구석의 허름한 국밥집에 앉아 있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재판 결과 뉴스를 배경음악 삼아 세 사람은 말없이 뜨거운 국밥을 넘기고 있었다. 동수는 그간의 피로가 풀린 듯 후련한 표정으로 다시 막걸리 잔을 기울였고 시우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국밥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귓가에 맴돌던 지긋지긋한 이명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처럼 평온했다. 국밥집을 나선 세 사람의 눈에 들어온 시장의 풍경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의 그늘이 없었다. 그들은 활기차게 손님을 부르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과일가게 앞에서는 순자가 붉게 잘 익은 사과를 정성껏 닦으며 손님을 맞고 있었다. 그녀는 도현 일행을 발견하고는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평화의 가장 값진 훈장이었다. 도현과 동수시우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동수는 정비소에서 묵묵히 기름때를 묻히며 망가진 차들을 고쳤고, 시우는 물류 창고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길었던 불면의 밤과 작별을 고했다. 도현 역시 공사장을 전전하며 거친 육체 노동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더 이상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어느 맑은 오후, 도현은 시장 입구의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천천히 시장 안을 걸었다. 왁자지껄한 소음과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기분 좋게 간지럽혔다. 순자의 가게 앞에서 멈춰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내민 붉은 사과 하나를 건네받았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도현은 눈을 감고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의 맛을 음미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전쟁터에서 돌아와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세 명의 사내였을 뿐이다. 도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삶은 영화가 아니지만 아주 가끔 지독하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올바른 일을 선택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도현은 손에 든 사과를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먹어치운 뒤 다시 활기차게 살아 숨쉬기 시작한 도시의 거리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길었던 싸움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